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단다. 이나 애비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회사 일하느라 바쁘잖니. 상황이 안 좋다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양주에 거주 중인 권순자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일을 스스로 밝히는 건 제 삶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최근 정말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경험을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어요. 주변을 보면 늘 저희 집은 조금 부족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가난하다고 말할 만큼은 아니었죠. 당시 우리 세대가 다 그랬던 것처럼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절에 전문 과외 선생님을 둔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에게는 하나뿐인 친오빠가 있었고 그 오빠의 친구분이 자주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오빠 친구분은 집안이 꽤 괜찮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이 항상 친절하게 제 숙제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제게 공부뿐만 아니라 어쩌면 희망이라는 것을 심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친오빠와 마찬가지로 저와 자주 놀아주고 때로는 형제처럼 보살펴 주셨죠. 그렇게 틈틈이 배우고 제 스스로 노력도 많이 했기에 학교에서는 꽤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았어요. 결국 적당한 수준의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과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각자의 삶이 바빠지니까요.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활기차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누렸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기에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죠.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는 매일의 반복 속에서 나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은 언제쯤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은 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아직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집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웃음소리가 귀에 꽂혔죠. 오라버니 친구분이 집에 와 계셨던 거예요. 부모님도 함께 계셔서 모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반갑기는 했지만 인사만 가볍게 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며 잠깐만 옆에 앉아 보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버니도 자리에 없었는데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부모님 말씀에 따라 차를 준비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22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오라버니 친구분의 부모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잘해볼 생각 없니?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당황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말문이 막혀버렸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어릴 적부터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제가 어려운 순간마다 도와주셨던 분이었기에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호감이 자랐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결국 부모님들의 주선으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고 그렇게 그분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부모님이 나서서 주선해 주신 결혼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친구들 중에도 급하게 결혼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남편 또한 언제나 저를 존중하며 사랑해 주었거든요. 시집살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행복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아껴주며 화목한 가정을 꾸렸고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희 부부는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고 굳게 맹세했어요. 그러나 하늘이 저희에게 또 다른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쏙 빼닮아 정말 성실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문제를 일으킨 적 한 번 없었고 지금은 그야말로 건실한 청년이 되었죠. 시부모님도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 결혼 때 큰 도움을 주셨고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왔기에 아들을 키우는데 금전적인 걱정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마련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중 몇몇 지역의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저희는 뜻밖의 큰 부자가 되었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집안의 재산을 아들에게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자란 아들이 혹여나 재산을 믿고 나태해지거나 성실함을 잃어버릴까봐 그 점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려서부터 검소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제 바람대로 아들은 집안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 세상에 나아갔고 결국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죠.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대기업에 입사하며 제 몫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청년이 되었지만 딱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어요. 집안도 남부러울 것 없고 직장도 탄탄하며 제 눈에는 외모도 멋지기만 한데 왜 아직도 짝이 없는지 기다려지는 나날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한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와 남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가는 대학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비 며느리의 상황이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직업도 없이 소일거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된 마음으로는 살짝 불안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죠. 차가운 시선이나 반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실제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어찌나 싹싹하고 밝은지 금세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을 싫어한다지만 이 아이는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웃는 모습으로 애교를 부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딸이 생긴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군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아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한다니 그동안 비밀로 간직해왔던 우리의 재산을 이야기해 줄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드디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없어서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놨죠. 여보, 이제는 아이들에게 우리 재산을 이야기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남편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그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야. 적당히 신혼집 마련 정도만 도와주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던 터라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를 볼 때마다 저희 부부가 젊은 시절 어렵게 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치 제 과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 며느리를 돕지 않고서는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결국 제 고집의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며 당신 뜻대로 하라는 허락을 해주었죠.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처럼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다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너희들에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게 있다. 아들은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묵묵히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남편과 제가 가진 재산과 그동안 왜 이를 비밀로 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너희 신혼집과 앞으로의 살림의 보탬이 되게 해주고 싶단다.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은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엄마. 우리 집이 넉넉한 형편인 건 알았지만 정말 이렇게 큰 액수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서야 말해준 거란다. 우리 새아가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잘 써줄 거라 믿는다.
놀란 기색의 아들과는 달리 며느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에 들더군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돕고 싶었던 제 결심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이 태어나며 우리의 행복은 더욱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도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며느리에게 선물했던 목걸이나 가방 등이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옷장에 잘 보관해 두었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며느리가 단 한 번도 그것들을 착용하지 않았고 집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단순히 며느리가 평소 소박한 걸 좋아해서 그러려니 하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함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슬쩍 물어보았지만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만 했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작은 의구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더니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이사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커져갔습니다. 저희가 장만해준 압구정에 큰 집을 두고 아이들이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로 이사 오겠다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 의아했어요. 이유는 그럴듯했죠. 어머니가 연로하시니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생활 기반이며 터전이 모두 서울에 있었고 아들의 직장도 서울에 있는데 왜 굳이 남양주까지 오겠다는 걸까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손녀 교육도 중요한데 서울에 있는 게 낫지 않겠니? 학원도 많고 직장도 가까워서 편하지 않겠어? 우리야 아직 그렇게 많이 나이 든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 옆으로 이사 올 필요는 없단다. 하지만 며느리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서울에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 옆에서 그이랑 알콩달콩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남양주에도 좋은 학원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말했죠. 그래요, 엄마. 우리 스아 좋은 학원 보내면 되지 뭐. 저도 엄마 가까이에 살고 싶어요. 남들이 들으면 부러워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죠. 자식 부부가 부모님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니 얼마나 보기 좋은 소리입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기에 좋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는 기분이 자꾸만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먼저 쇼핑을 가자고 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어요. 워낙 절약하는 아이였기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전에는 제가 무언가를 사주려고 하면 항상 손사래를 치던 며느리가 이제는 명품을 몇 개씩 사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심지어 집에 방문했을 때는 그 명품들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며느리가 돈이 필요할 만한 구석이 있구나 싶었지만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넉넉한 가정에서 굳이 돈을 따로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여기까지 듣고 혹시 이유가 짐작되시나요? 저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 작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바닥난 것처럼 행동해 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돈이 없는 청연기한다는 게 되겠냐? 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남편과 제가 크게 투자한 주식이 폭락해서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이야기로 상황을 꾸미는 거예요.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됐다느니 당분간 가진 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렵다느니 하며 며느리의 반응을 살펴보려 했죠. 남편은 처음에 제 계획을 듣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대체 왜 그렇게 착한 며느리를 의심하는 거야? 그 말이 더 화가 나더군요. 당신은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남편은 제 말을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날도 좋은데 산책도 할 겸 백화점에 가요. 저는 이번엔 정말 쇼핑에 끌려가기가 싫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사주는 것도 이제는 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와 카페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 쇼핑은 당분간 자제하는 게 어떻겠니?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단다. 이나애비 이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회사 일하느라 바쁜데 신경 쓸까봐. 며느리는 더욱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작은 기업 주식에 크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거래 정지가 되어버렸어. 당분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란다. 현금화가 어렵고 우리가 가진 주식이랑 땅을 조금씩 팔아서 손해를 메꾸려고 하고 있어. 이번엔 워낙 크게 투자했어서 당분간은 아끼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잃고 입만 뻥긋뻥긋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표정에 어딘가 짜증이 스치듯 지나갔죠. 저는 그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비록 이 모든 상황을 제가 계획한 것이었지만 한 번도 며느리가 제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감정을 누르려는 듯 입술을 꼭 깨물었고 결국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중요한 투자를 하시기 전에 미리 저희와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왜 그런 결정을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이 하신 거예요? 지금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쇼핑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생활이 문제잖아요. 며느리의 말투는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순간 마음이 상했지만 애써 차분한 척 대답했어요. 아가야, 우리가 당장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란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투자할 때 너희한테 상의하면서 했던 적이 있었니? 지금까지 너희가 받아간 건 다 우리가 투자한 돈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한층 더 강한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그땐 돈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지금은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우리가 거지가 됐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말이 곱게 나가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지라는 단어를 며느리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당장 남양주로 이사하려던 계획은요? 그 돈은 어쩌실 건데요? 이사할 돈? 저는 며느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되물었습니다. 너희가 서울에 있는 집을 팔면 남양주에 주택을 사고도 남을 텐데 도대체 무슨 돈이 필요하단 말이니?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 표정을 보고 제 마음 한편에 오래도록 스멀거리던 불신이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아차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녀는 떠듬떠듬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왕 이사가는 김에 좀 더 좋은 집으로 계약했어요. 가구도 싹 바꾸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번에도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억눌렸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얘야, 우리가 도와주는 게 너희한테는 당연한 거니. 대체 너와 다니면서 사준 것들만 해도 아파트 한 채는 좋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사준 선물들은 다 어디에 쓰고 다니는 거야. 내가 사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거니? 제가 너무 쏘아붙였는지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나지막하게 죄송해요. 한마디를 내뱉고는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숨을 고르며 진정하려 했지만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분노와 불안이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정말 이상하다. 너희 돈 관리가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유난 떨지 마세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돈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이사 계획도 돈 관리도 다 며느리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은 며느리를 두둔했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통장과 집 재산 상황을 확인해봐. 내가 그걸 꼭 확인해야 해. 아들은 귀찮다는 듯 알겠어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며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친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침대에 누워 뒤척이기를 반복했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야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연락이 안 돼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불안감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럴 시간 없어. 당장 계좌부터 확인해봐.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며느리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고작 그 상황의 돈부터 확인하라는 말이 나와요. 진짜 실망이에요. 그렇게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혼자 남아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아니야, 확인해야만 해. 스스로를 달래며 애써 믿음을 가지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라리 내가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러나 몇 분 뒤 제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공동 계좌의 돈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히 돈이 없는 척 연기를 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 같아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건 또 너무 극단적인 행동 같아서 우선은 차분히 시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먹거나 잠들지 못한 채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평가를 내고 지인들에게 수소문하며 며느리를 찾아다녔고 저는 방에 누워 후회만 되뇌었습니다. 왜 그날 며느리에게 그렇게 쏘아붙였을까? 차분히 물어봤다면 달랐을까? 하지만 그 배신감 또한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딸 같은 아이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을 펑펑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일주일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보다 먼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연락한 겁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며느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릴 적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을수록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충격적인 고백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가정 폭력 속에서 살아왔어요. 도박에 중독된 아버지와 폭력을 일삼는 어머니 아래에서 매일같이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돈댁은 항상 선한 인상의 분들이었고 아들도 명절 때마다 사돈댁에 다녀오며 칭찬만 늘어놓았던 기억뿐이었거든요. 그게 사실 친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제 먼 친척이에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어갔습니다. 저는 친부모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그분들과는 정말 끔찍한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척분들께 부탁해서 가짜 부모님 역할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 남편에게도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버림받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우리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니 저의 말에 며느리는 꺾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친부모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도 어머니도 절 버릴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버림받기 싫어서 그분들께 거짓말을 부탁했어요. 처음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먹먹하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최근 들어 명품을 사달라고 조른 이유, 그리고 그 명품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던 이유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점점 더 큰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저희 부모님처럼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소액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 내외가 잘 사는 걸 보면서 점점 욕심이 커지신 거예요. 돈이 많지 않냐며 더 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머니와 아버지께 진실을 털어놓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이 막혀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니 남양주로 이사를 오려 했던 것도. 네, 어머니. 남양주로 이사 오면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머니 곁이라면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들키면 버림받을까 두려웠던 며느리는 제가 선물했던 귀중품들을 모두 팔아 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니 남양주로 이사 가는 것을 핑계로 큰 돈을 한 번에 빼돌리려 했던 것이었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잘 살라고 준 돈이 그런 식으로 사라지다니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탈진할 듯 꺽꺽 울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평생 가난과 폭력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아이가 결혼 이후에도 자신이 저희에게 버림받을까봐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생각을 하니 차마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물했던 귀중품들을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모두 팔아버렸다는 사실도 황당하면서도 슬프더군요. 배신감, 황당함, 안쓰러움, 분노, 연민, 오만 가지 감정이 몰아쳤습니다. 처음에는 꺼이꺼이 울며 용서를 구하는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거짓된 모습으로 저희를 속여온 며느리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해하고 품어주는 건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큰 마음을 가질 만큼 넓은 그릇은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겨우 진정되나 싶었는데 이내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그렇게나 많이 빼돌렸는데 이제 어머니 주식까지 망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가 주식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추스르렴. 그렇게 며느리를 달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날 우리 셋은 말없이 눈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하염없이 울며 감정을 쏟아냈죠.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마음을 다잡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신뢰를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이혼 얘기가 나오자 별다른 항의 없이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스스로도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손녀는 저희 곁에 남게 되었죠. 며느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저희는 여태껏 손댔던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동안 저는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예정대로 남양주로 이사와서 저희 가까이에서 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기에 엄마를 자주 찾으며 눈물을 보이곤 합니다. 손녀가 엄마는 어디 갔어?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미어지곤 하죠.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잘한 걸까? 차라리 진실을 몰랐다면 더 나았을까?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언젠가 손녀가 자라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날이 오면 저와 아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따뜻한 위로나 조언을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